이제 교재 19페이지예요. 보통잉수 바로 밑에 보시면 신고납부와 보통잉수 표 하나가 보일 거예요. 이제 표를 요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고납부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계산해서 정부에게 신고하는 걸 신고납부라고 그래요. 근데 정부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내는 걸 보통징수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고납부는 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딱 한 번의 세금이 끝나는 것을 주로 신고납부라고 그래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네, 보통징수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세금이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 연속으로 나오면 요거는 보통징수가 돼요. 요 뜻만 알면 풀 수 있어요. 내가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가요? 계속 나오는가요? 일회성. 그러면 신고납부. 등록을 하면 우리 등록할 때 한 번만 세금을 내니까 일회성. 그러면 신고납부. 재산세는 내가 재산을 들고 있으면 한 번만 내는가요? 매년 나오는가요? 매년. 매년 나오니까 보통 징수. 또 종합부동산세도 여기서 부동산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들고 있으며 토지와 주택을 들고 있으며 토지와 주택을 들고 있으면 올해 한 번만 나오고 끝나는가요?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나오는가요? 매년. 매년 나오죠? 그럼 보통 징수. 그래서 원칙은 보통 징수. 네,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낸 게 못 믿겠으면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양도소득세, 내가 부동산을 팔았으면 부동산을 팔았을 때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된가요? 계속 내야 된가요? 한 번만. 그러면 신고납부. 이런 뜻만 알면 그냥 풀 수 있어요. 이 뜻만 알면 그냥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거예요.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내가 신고 안 해볼게 한번. 신고 안 하고 버티면 취득세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버텨버리면 정부가 고지서 정부가 계산해서 보내주겠는가? 정부도 안 보내버리겠는가? 보내주겠죠. 정부가 보내주겠죠. 내가 계산하고 버티면 정부가 보내주겠죠. 등록면허서도 내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정부가 보내주겠죠. 근데 재산세는 정부가 계산해서 보내야 되는 정부가 계산해서 안 보내면 내가 계산해 신고하겠는 가만히 있겠는가?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어요. 내가 왜 정부가 안 보냈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굳이 전화해서 왜 안 보내세요? 그럼 알았어요.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신고를 안 하면 내가 알아서 신고를 안 해버리면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주게 돼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납부 세목들은 내가 신고하면 끝나는데 내가 신고 안 하면 정부가 다시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 표를 잡아냈네 이제. 그럼 13번에 이제 가산세로 가봐요. 이 가산세 뒤에다가 여기에다가 하나만 먼저 써보세요. 벌, 과, 금 하고 써보세요. 가산세는 벌과금이에요. 가산세는 벌과금이에요. 그럼 벌과금을 물린다는 이야기는 내가 일을 잘해서 벌과금을 물리는 잘 안 하니까 벌과금 물리는가? 잘 안 하니까. 잘 안 하니까 너 나중에 하지 말아라 그 소린가? 나중에 잘해라 그 소린가? 나중에 잘해라. 너 나중에 잘 안 하면 또 물려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는 해야 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며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산세를 물려버립니다. 그래서 가산세라는 용어가 딱 나오는 순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붙는 게 가산세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무만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라는 글자만 나오면은 의무 이행 안 했네. 그러면 벌칙으로 가산세 물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14번에 징수금으로 가보죠. 이제 징수라는 단어를 먼저 볼게요. 징수. 여기서 징수라는 것을 이 징수라는 걸 뭘 징수라냐면 걷어가는 걸 징수라고 그래요. 거두어 가는 걸 징수라고 걷어가는 거. 그러면 징수금 그랬으니까 걷어가는 금액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걷어가는 금액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금액을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가는 세금은 무슨 세 그런가요? 지방세. 그러면 지방세 가져가겠죠. 또 거기다가 이자, 가산금 붙여서 가져가겠죠. 또 체납 처분비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묶으세요. 지방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가져갈 때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순서대가 있어요. 순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 자기들 나름대로 체납 처분비가 1번. 지방세가 2번. 가산금이 3번. 이렇게 순서로 가져가요. 이 순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거예요. 자, 1, 2, 3번을 동그라미 친 거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체, 지방, 가. 이 말은 체지방이나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정부에게 줄 돈은 없으니까 정부도 나한테 가져갈 거 체지방이나 가져가세요. 그리고 순서를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내가 줄 것이 그것밖에 없다. 나 돈도 없고 내가 가져간다. 오로지 내가 체지방 붙어있는 거 그거나 가져가라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징수에 가려면 내가 그거나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왜 이러냐면 이거 순서를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그래요. 순서를 시험에 물어봐요. 순서. 그래서 체납처분비 1번, 지방세 2번, 가산금 3번의 순서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이제 체납처분비로 가죠. 15번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이제 체납이라는 거 이거예요. 납부를 연체하는 것을 체납이라고 그래요. 자, 납부 연체, 세금 안 내고 버텼네요. 세금 안 내고 버티면 정부는 내가 세금 안 내고 버티니까 정부는 내 재산을 뭐 해버릴 수 있겠는가? 그렇죠. 압류해버리죠. 압류해가지고 계속 세금 안 내고 버티면 그 세금을, 그 재산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압류해서 매각할 때까지 드는 그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해요. 그럼 정부가 내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그 재산을 강제로 매각할 때까지 발생한 제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압류에서부터 매각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그래요. 밑에 16번 공과금 안 보셔도 돼요. 자, 면세점으로 바로 가네요. 면세점이라는 것은 이제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 그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 그 금액, 여기서 그 금액은, 그 일정 금액은 이 금액은 이하라겠으니까 그 금액은 포함해서 그 말인가요? 제외하고 이 말인가요? 자, 다시요. 그 금액 이하라겠으니까 이하 속에는 이 금액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죠. 그러면 그 금액까지는 세금을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그 금액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정 금액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 금액 이하니까 그 금액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소액징수 면제는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징수 면제는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면 있어요. 소액징수 면제라는 것은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 돈을 정부가 징수하겠다, 징수를 안 하겠다. 징수 안 하겠다. 그런데 여기 미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은 여기서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그 금액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모르면 시험 문제 세법 한 문제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자, 미달이니까 그 금액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니까 그 일정 금액, 그 금액은 징수한다, 징수 안 한다? 징수한다. 지금 자꾸 헷갈려서 그래요. 아니, 이 단어를 왜 이렇게 헷갈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전에 배웠어요.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헷갈리고 이걸 헷갈리면 큰일 나요. 이런 거.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는 그 금액까지, 일정 금액 미다는 그 금액 빼고, 그 금액 빼고. 그럼 자 해서 바로 밑에 그래서 지문 써놨잖아요.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50만 원 이하이면 면세점입니다. 그럼 50만 원 이하가 면세점이니까 내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가격이 5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나는 취득세를 낸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그 금액까지는 안 내도 된다. 두 번째, 재산세에서는 그 세금의 액수가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짜리는 징수 안 한다, 징수한다? 한다. 한다. 이걸 못 찾아내요. 왜? 여기서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작년에도 33회 시험도 이걸 냈어요. 진짜 쉽게 풀라고 냈는데 문제 푸신 분이 너무 어려워해 버린 거예요. 이해하고 미만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나는요 그런 거 몰라요, 못 풀어요 그래 버려요. 그럼 출제위원이 낼 것이 없어요. 아주 쉽게 내줬는데 이게 무지 난이도가 높아서요 너무 어려워서 못 풀어요 이래 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하고 미다라고 개념을 물어보는 건데 이 개념을 못 찾아버린 거예요. 이하는 그 금액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미만은 안 들어간다. 이하는 들어간다. 초과는 안 들어간다.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던 거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세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대로 그대로만 그냥 하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요. 자, 이제 유통도 다 알잖아요. 유통은 뭐 하는 걸 유통이라는 거야? 유통은. 그래,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같은 거라니까요, 다. 다 똑같은 건데, 법이라고 해서 약간씩만 포장만 한 거예요, 이거. 사고 파는 거. 사고 파는 걸 통칭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요? 유통과세. 그래서 유통과세예요. 자, 그럼 보유할 때 세금 물리는 건 그냥 보유과세. 보유했을 때는 보유과세. 사고 팔면 유통과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은 이게 나와요. 진짜 헷갈리겠네요. 진짜 헷갈려요. 이걸 물어봐 버리니까. 취득 단계에서 내가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어떤 게 있어요? 그랬더니 취득세 있어요. 우리 취득세가 부과되면 취득세 따라다니는 거 무엇과 무엇 두 개가 따라 붙어요? 그랬는가? 그렇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가니까 이것도 취득 단계에서 나온다네. 취득세하고 붙어 있으니까. 또 등록면허세라는 게 등록면허세가 나오면 무슨 세가 같이 따라다니고? 그렇죠. 지방교육세가 따라다닙니다. 그 다음에 취득 단계에서 나오는 게 상속세와 증여세도 취득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이에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도 취득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이에요. 이게. 이제 보유 단계로 가보죠.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 재산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재산세에는 무슨 세가 따라다닙니다. 그랬는가? 그렇죠. 지방교육세가 따라다니네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라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또 무슨 세가 따라다닌다? 농어촌 특별세가 이렇게 따라붙네요. 여기까지 잡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이렇게 하나로 묶으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하나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치고 거기에 보면 임대소득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임대소득에다 색으로 입히세요. 임대소득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종합소득 뒤에가 임대소득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무슨 세와 무슨 세가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종합소득세와 그렇죠. 지방소득 두 개를 동그라미 쳤으니까. 임대소득이 있으면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임대를 내주면 임대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같이 물릴 수 있어요. 같이 물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양도 단계에서, 자, 양도요. 양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는 뒤에 이제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걸 잘 보세요. 사업성, 없어.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어쩌다 거래하면 양도소득세. 사업성이 있는 상태로 거래하면, 사업성이 존재하면 종합소득세. 그럼 무조건 양도에 딱해서 양도소득세만 물리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어떨 때는 종합소득세를 물려요.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업자들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종합소득세를 물리고 일반 개인들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으로 물려요. 그다음에 또 혹시 양도하다가 감면을 받으면 농어촌 특별세를 낼 수도 있어요. 너 방금 소득세, 종합소득세나 소득세가 나오면 반드시 지방에 무슨 세를 낸다겠는가? 지방소득세.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꼭 같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는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이다. 이렇게. 이제 가장 왼쪽에 취득 단계 왼쪽 빈 공간에다 쓰시든지 아니면 제일 밑에 빈 공간에다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메모를 해보세요. 자, 1번, 2번 이렇게 두 개를 메모를 좀 해보세요. 첫 번째 하나는 지방교육세. 또 하나는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 두 개를 메모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지방의 교육세는 취득 더하기 보유. 지방의 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서만 나오는 세금이에요. 네,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서만 나오는 세금이에요. 이것만 보고도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지방의 교육세는 양도 단계에는 지방의 교육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지방의 소득세는 취득 단계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 읽을 줄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쪽은 세법에서도 나오지만 부동산 학개론에서 해년마다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게 부동산 학개론 1차 시험에서 매년 출제하는 내용이에요. 학개론에서 매년 출제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21페이지에 납세의 성립 시기 가기 전에 지금 배웠던 거 종합적으로 한 번만 마무리해 볼게요. 책이 없어요. 이거는 책이 없는데 마무리만 해볼게요. 취득세 그러면 유통하고 보유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봐야 된가? 유통. 유통은 취득과 양도를 더한 게 유통이니까. 근데 등록면허세 유통, 재산세 보유, 종합부동산세 보유, 양도소득세 유통. 자, 끝났어요. 이제 성립 시기로 가보죠. 21페이지에 이제 성립 시기로 가요. 이 성립 시기라는 것은 납세 의무의 성립의 시기다. 그러면 성립의 시기라는 이야기는 성립은 세금 계산 준비를 뜻하는 거예요. 준비, 시기, 시작. 준비, 시작. 언제부터 세금 계산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세금 계산을 준비할 건가? 그럼 취득세는 합산과세가 원칙이다 그랬는가요? 개별과세가 원칙이다 그랬는가요? 취득세, 사람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다. 앞에 거 이해 못하면 뒤에 가면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총칙이 이해가 안 되면 세법은 그냥 흔들려 버려요. 바람만 살짝만 조금만 훅 불면 훅 흔들려 버려요. 세법은 총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이고 개별과세니까 개별과세라는 거 알면 그냥 풀어요. 그럼 취득세는 그 사람이 취득한 걸 합쳐서 계산한다.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다. 할 때마다. 그럼 취득할 때마다요. 그대로 바로 연결해버린 거예요. 자, 등록면허세는 물세다, 인세다? 물세다. 그럼 등록면허세도 합쳐서 계산한다,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개별적으로. 뭐 할 때마다? 등록할 때마다. 자, 그런 거예요. 등록할 때마다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재산세는 올해 한 번만 내고 마는가요? 매년 물리는가요? 매년. 매년 물릴 때 딱 정해진 날짜가 하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는 해년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6월 1일에다 밑줄을 딱 그셔야 돼요. 재산세는 6월 1일입니다. 그럼 일본 취득세에서는 끝에 취득하는 때 거기다만 밑줄 그으면 돼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기억에 끝에 등록할 때. 지금 체크 안 한 건 절대 보면 안 돼요. 자, 재산세는 6월 1일. 자, 6월 1일 뒤에다가 여기다 하나 메모해 보세요. 6월 1일 날 가지고 있으며 이 사람이 1년분 과세를 당해요. 6월 1일 단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에게 1년치 재산세를 물리겠습니다. 1년치를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민세. 주민세 중에 개인, 우리 개인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개인 중에 세대주에게만 물리는 게 개인분 주민세예요. 개인들에게 물리는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주민세는 7월 1일. 재산세는 6월 1일. 주민세는 7월 1일. 저 주민세 나왔죠? 이거 기억번에.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에요. 그다음에 자동차. 자동차는 거기에 기억만 보세요. 기억. 자동차 소유에 대해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집에 자동차 있으며 우리 집에서 제일 친한 사람이 내가 어디 다닐 때 제일 친하게 다닐 사람이 다니는 게 뭔가요? 어디 갈 때 같이 따라다니는 거. 자동차. 내가 갈 때마다 따라다니잖아요. 자동차 같이. 그럼 자동차는 나하고 같이 언제나 같이 살고 언제나 같이 다니니까 나하고 아주 친해야죠. 친하려면 나하고 1일. 자동차는 내 애인이다 생각하시면 그 자동차는 나하고 언제나 1일이다. 자동차야 너는 나하고 오늘부터 1일이다. 이러면 돼요. 시험 볼 때 10일이라고 나와요. 그럼 틀렸어요. 그러면 돼요. 자동차 나왔는데 무조건 1일이 안 나왔다. 그럼 무조건 X 꺼버리시면 돼요. 자동차는 1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습. 자, 연습 한번 해보죠. 자, 익혔는가? 한 번에 그냥 딱딱 익히세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재산세는 6월 1일. 주민세는 7월 1일. 자동차는 1일. 끝. 그냥 별것 아니잖아요. 아니, 첫날인데 막 이렇게 시키면 어떡해요? 어차피 9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뭐. 시험 9개월하고 며칠 남았어요. 그리고 뭐 많이 남은 것도 아니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막 해야 돼요. 아니, 첫날인데 오리엔테이션 안 한가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학원에서. 네. 자, 이제 지방세 성립 시기. 지방세. 지방소득세. 앞에서 우리 지방소득세는 무슨 세하고 하나로 같이 동그라미 쳤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방소득세하고 무슨 세를 하나로 동그라미 쳤는가? 종합소득세. 소득세였죠. 그렇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고 그냥 소득세는 국세예요. 그러면 지방세인 소득세하고 국세인 소득세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요. 자, 지방소득세는 국세 무슨 세하고 같이 움직인다? 소득세. 그냥 소득세 그러면 돼요.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국세, 지방이 붙었으면 지방세. 거기서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다른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 이렇게 바꾼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소득세 그러면 돼요. 그럼 소득세가 성립이 되면 누구도 같이 성립이 된다. 지방소득세도 같이 성립. 왜? 둘이 같이 동그라미 쳤으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언제나 같이 움직인다, 따로 움직인다. 같이 움직인다. 같이 움직인다. 언제나 같이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소비. 자, 소비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방 소비세에서 소비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비. 자, 소비. 그러면 지방의 소비. 자, 이제 물건 소비. 슈퍼에서 물건 하나 사볼게요. 자, 제가 슈퍼에서 물건을 하나 사면 물건을 소비했죠. 그럼 물건 값에는 무슨 세가 붙어 있는가? 부가가치세. 그래서 소비하면 그냥 부가가치세 그러면 돼요. 부가가치세. 소비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는 부가가치세. 앞에 지방소득세가 나오면 끝에는 소득세. 소득세는 소득세, 소비는 부가가치세.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여기 왼쪽에다가, 여기 N편이요. 지방교육세 이 왼쪽에다가 부가세라고 쓰세요. 지방교육세 그 왼쪽 빈 공간에다가 앞에다가
부가세 하고 쓰세요. 자, 부가세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죠.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대로 성립한다는 이야기인가, 따라서 성립한다는 이야기인가? 따라서. 네가 성립하면 나도 성립한다. 왜? 너 나한테 붙어 있으니까. 내가 네 몸에 딱 붙어 있으니까 네가 성립하면 나도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세 표시되는 세목이 성립하면 나도 따라서 성립하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따라가는 세금이니까 본래 세금이 가면 자기도 그 세금에 붙어서 같이 가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이제 특별징수. 9번에 특별징수. 여기만 밑줄만 그으세요. 특별징수. 자, 지방세에서 특별징수는 우리 국세 무슨 징수하고 같았다?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하는 때. 원천징수 하는 때. 원천징수 할 때 특별징수와 똑같아요. 왜? 이건 국세고 이건 지방세니까. 둘이 같이 움직이니까. 이제 수시부가. 10번에 수시부가. 수시로 부과하려면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을 해야 돼요. 사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그때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자, 다 치워. 한번 연습만 하면 돼요. 딱 이 빈 공간에 들어가는 게 한 번만 딱 익혀버리면 돼요. 지방의 소득세는 누가 성립하면 나도 성립한다. 소득세가. 지방의 소비세는 무슨 세가? 부가가치세가. 소비니까 부가가치세가.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부과되는 따라가 있는 세금이니까 본래 세금이 뭐하면? 성립하면. 특별징수는 국세? 원천징수할 때. 나는 특별징수니까 원천징수할 때. 수시부가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자, 됐네요. 그럼 2번 국세로 가보죠 이제. 국세의 성립 시기는 먼저 소득세를 봐야 되는데 소득세, 1번 소득세 뒤에다가 합산과세 하고 이렇게 쓰세요. 소득세는 합산과세. 소득세 합산과세라는 건 먼저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죠. 예정. 예정하고 1개월 하고 이렇게만 쓰세요. 예정은 1개월. 확정은 1년. 중간 내납은 6개월. 이거 먼저 써놓으세요. 이것부터 연습하시면 그 다음에 편하게 이해가 돼요. 예정은 1개월. 그러면 이제 예정 1개월을 앞으로 읽어볼게요, 제가. 자, 읽은 게 어떻게 읽은가 보세요. 예정 신고는 1개월치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1개월치를 합쳐서 신고합니다. 확정은 1년치를 합쳐서 신고합니다. 예정은 6개월치를 합쳐서 신고합니다. 자, 다시요. 예정 신고는 몇 개월치를 합쳐서 신고한다? 1개월. 1개월을 한 글자로 바꿔보세요. 1개월을 한 글자로, 하나로. 달. 자, 달. 이번 달에서 발생한 거, 이번 달치를 합치려면 이번 달 초다, 이번 달 말이다. 참말. 달의 말일에 가서 세금 계산 준비 들어갑니다. 확정은 1년이니까 1년을 과세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시작할 때 합쳐지는가요? 끝나야 합쳐지는가? 끝나요. 그래서 1년이 끝나는 때 그때 계산 들어가면 돼요. 자, 6개월. 중간 내납을 6개월이라고 그래요. 그럼 6개월이라는 게 시작되면 계산인가요? 끝나야 계산인가요? 끝나요. 끝나야 계산입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냥. 6개월이 끝나면 계산 들어갑니다. 한 달이 끝나면 계산 들어갑니다. 1년이 끝나면 계산 들어갑니다. 왜? 합쳐서 해야 되니까. 그 기간 거를 합쳐야 되니까. 이것만 알아버리면 그냥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가 인세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인세하고 물세가 세법의 틀을 잡는 게 전체예요. 거기서 못 잡아버리면 다른 데 다 흔들려 버려요.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돈을 지급할 때 먼저 띄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액을 뭐 할 때? 지급할 때 그때 세금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때. 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6월 1일이 기준이에요. 자, 6월 1일이네요. 뒤에다 하나 또 메모해 보세요. 1년분 과세합니다. 1년치 세금 물립니다.
6월 1일 날 기준으로 삼아서 6월 1일 가진 사람에게 1년치 재산세, 종부세를 다 물려버리겠습니다. 이제 상속세. 상속세라는 것은 상속 개실. 이 상속 개실이라는 게 사망일이라는 뜻이에요. 상속 개실이 사망일이라는 뜻이에요. 네, 증여는 우리 증여는 주는 걸 증여라 하는가? 내가 받아야 주면 세금 내겠는가? 받으면 세금 내겠는가? 받으면 내는 거예요. 받으면. 그래서 증여 재산을 취득했을 때, 받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득했을 때. 증여 재산을 취득하면 그때 세금을 계산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연습. 자, 그래서 지워버리고 빈 공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요 칸만 연습하는 거예요. 이 칸만, 빈 칸만 연습하시면 돼요. 확정신고는 1년이니까 1년이 끝났을 때. 예정은 1개월이니까 그 달이 끝났을 때. 중간내라면 6개월이니까 6개월이 끝났을 때. 원천징수는 돈을 지급할 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했을 때. 개시. 증여는 증여에 가하여 재산을 취득했을 때. 그래서 딱 필요한 단어들만 체크해놓고 그것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하면 그 확인된 지문이 바꿔서 나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국세까지 이제 잡아냈네요. 그럼 납세의무의 확정으로 이제 가봐요.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걸 말해요. 신고 납부는 누가 세금을 계산한다? 내가, 국민들이. 보통 징수는 누가? 세무공무원이 계산해서 우리에게 보냈고, 이거는 내가 계산해서 정부에게 보냈고, 그럼 내가 정부에게 보낼 수 있는 세금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게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해서 신고납부가 됩니다. 이 세금 종류가 그렇게 막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납세의무가 확대 신고납부 세목들은 내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때 확정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금 신고서를 정부에게 제출하면 정부는 내가 신고한 서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잘 생각하세요. 자, 내가 정부에게 세금 신고서를 내가 세금을 계산해서 정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내가 신고서 제출한 걸 정부는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믿고 그냥 깨끗이 믿고 끝난다, 조사한다. 믿고 조사해요. 다시요.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며 신고한 서류는 정부가 내가 신고한 서류를 정부가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믿고 나서 뒤에서는 조사한다, 조사하지 않는다? 조사한다. 조사를 하면 내 자료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해놓고 또 안 믿었다 해버리네. 믿었다니까요. 믿고 나서 조사한다니까요. 정부는 우리를 믿어요. 믿고 나서 조사하고 있어요. 그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믿었어요. 응? 시험 볼 때 믿었다고 하셔야 돼요. 안 믿었다 하면 큰일 나요. 시험 볼 때 안 믿었다고 하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을 잘못하신 분들은 약간만 틀어서 문제를 내면 혹하고 넘어가서 다 틀려버리시네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신고했던 잘못 신고했던 그 신고서가 들어오면 정부는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는다. 믿고 나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 뒤에서 조사한다. 그 조사는 내가 의심스러워서 조사하는가 확인 차원에서 조사하는가? 그렇죠. 확인 차원에서 조사하는 거지 우리 국민을 못 믿어서 조사하는 건 아니에요. 세무공무원들은 절대 우리 국민들을 나쁘거나 미워하지는 않아요. 확인 차원에서만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믿으셔야 돼요.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세무공무원들이 진짜 우리 국민들이 미워서 조사하는 거 없어요. 확인 차원에서 조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신고가 제대로 됐든 잘못됐든 정부는 그걸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는다. 그러면 신고서만 들어가면 확정된다, 안 된다? 된다. 믿었잖아요. 그래서 확정됐잖아요. 이 말뜻을 자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제출하면 내 신고가 제대로 됐든 잘못됐든 일단 정부는 확정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시켜준다. 확정됐다. 이거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었다. 믿었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뒤에서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믿었지만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세무공무원이 보내는 것들은 여기네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재산세나 근데 여기서 결정할 때 뒤에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결정할 때 뒤에 신고하는 때 그으세요. 두 줄로 그으세요. 신고할 때 아니에요. 제출할 때가 맞는데 위쪽인데 아래쪽에다 그냥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제가 위에다 써놨는데 편집을 하면서 화살표 해가지고 위에다 쓰라겠는데 밑에다 넣어버렸어요. 이거 잘못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징수 세목은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정부 세무서에서 세금을 결정해버리면 그때 세금이 확정돼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세무공무원은 그 세금을 우리에게 보내면 확정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세무공무원이 결정하면 확정된다는 이야기인가? 결정하면. 보내면 아니에요. 결정하면 그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게 내가 신고서를 보내면 확정이 되는가요? 내가 계산하면 확정이 되는가요? 뭐 하면? 보내면. 내가 계산하면이 아니에요. 내가 서류를 정부에게 보내면 그때 확정이 되는 거고. 세무공무원들은 우리에게 보내면 확정이 되는가요? 정부가 결정해버리면 확정이 되는가요? 결정해버리면 확정이 돼요. 용어가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32회 시험과 33회 시험은 여기에서 총 3문제를 출제했어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거 중개사님들도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이런 게.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것들을 출제위원들이 출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살짝 다시 틀어볼게요. 자, 신고납부와 보통징수로 이제 바꿔볼게요. 취득세는 둘 중에 어디에 속한다 그랬는가요?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정부가 계속 보내니까.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보통징수. 납세자,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서 신고할 수 없다? 있다.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자, 그럼 여기까지만 끝내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있어요.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신고를 불이행하며 내가 신고를 안 해버리며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도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신고를 불이행해버리며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정부가 안 해도 나는 신고할 수가 없어요. 양도소득세는 내가 신고를 안 하고 버티면 정부가 고지서를 계산해서 보내겠습니다. 자, 이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지금은 쉽게 느껴질 거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2개에서 3개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까탈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자, 다시 한번요. 신고납부에서 확정은 무엇하면 확정이 되고 제출. 신고하면.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때 가서 확정이 되는 거고. 보통 징수세금에서 확정은 그 세액을 뭐하며? 결정하며. 세무공무원들이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끝났어요. 여기까지 해결됐어요. 그럼 두 번째 이제 가산세로 가보죠. 가산세라는 것은 여기서 가산세는 벌과금이라고 했어요. 그럼 가산세는 무엇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산세를 물리겠습니다. 그랬는가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요. 의무란 단어만 생각하면 돼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벌칙으로 가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시키려고. 자, 특징. 가산세는 벌과금이에요. 벌과금만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벌과금 뭐 시험 문제 내리는 거 아니니까.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서 가산세는 세목이에요. 이 말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세목. 가산세는 세목이다 이 말은 세금의 목록이다. 그럼 세금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요. 취득세를 신고 안 해서 자, 표 잘 봐보세요. 취득세를 신고 안 하면 취득세를 내가 신고 안 하면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낼 때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낼 때는 추가로 가산세를 포함해서 고지서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요. 가산세를 포함하는데 여기서 이 가산세는 세목이다 이 말은 이 가산세는 어디 속으로 쏙 들어간다는 소린가? 취득세 속으로. 그러면 취득세 붙는 가산세 이름은 뭐라고 이름을 붙여라. 가산세라고 이름을 붙이지 말고 이름을 뭐라고 써라? 취득세라고 써라. 그 세금의 목록으로 이름을 붙여라 이거예요. 그 세금의 목록으로 가산세 이름을 붙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안 했을 때 여기서 붙는 가산세는 무슨 세금 목록으로 이름을 써라? 양도소득세라고 써라. 그게 세목이란 뜻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그 세금을 신고 안 했을 때 붙는 게 바로 그 세금 속으로 가산세가 들어가니까 가산세를 따로 쓰지 말고 그 세금의 이름으로 써라 이 말이에요. 그 세금의 목록으로 써라. 자, 여기까지 봤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를 눈으로만 보세요. 책이 없으니까. 책이 없는 내용인데 제가 눈으로 한번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계산 구조예요. 세금을 계산할 때 이게 세금을 계산할 때 계산 구조예요.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세금이 계산돼요. 세금이 계산돼 가지고 거기에서 세금을 깎아줘. 감면은 깎아주는 거예요. 감면해줘. 감면이 되고 나서 감면하고 공제 빼고 나서 세금이 결정이 돼. 그럼 결정이 되고 나서 가산세를 더하네. 근데 가산세는 감면 받기 전에 더했는가 감면 끝나고 더했는가? 끝나고.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볼게요. 본래 세금을 감면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그 지문이 바로 이거예요. 다만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감면하는 국세나 지방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나 지방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래 세금은 감면을 하겠지만요. 본래 세금을 감면을 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이 문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래 세금을 감면해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가산세 종류로 가보죠. 가산세 종류는 딱 4개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그 표로 이제 과소, 부정, 무신고, 부정 이렇게 체크하세요. 자, 따로따로 체크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퍼센트를 알려드릴게요. 과소 신고하면 세금 신고를 조금이라도 빼먹고 신고하면 가산세는 10% 물려요. 과소 신고는 10% 가산세를 물려요. 두 번째, 부정하게 과소 신고했을 때는 부정하게 과소 신고하다 걸리면 어떻게 세금을 가산세를 물려버리니 보세요. 사기치다 걸리면 사형 시켜버려요. 사기치다 걸리면 아주 가만히 안 두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그래서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40% 가산세를 물려버립니다. 네, 무신고. 아예 신고 안 했을 때는 20% 가산세 물려버리겠습니다. 또 부정하게 신고 안 하다, 사기치다 걸리면 40% 물려버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대로 안보감 해보세요. 그냥 바로 한 번에 될 거예요. 자, 한 번에. 과소 신고는 10%, 부정 40%, 무신고 20%, 부정 40%. 사기치다 걸리면 확 사형시켜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사기치다 걸리면 그냥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소리예요.
바로 밑에 이제 연필 표시 주의사항 봐보세요. 주의사항은 그냥 한번 읽으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소송을 하고 있어요. 이 재산이 상속 재산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제가 내가 상속 재산이다 하고 소송을 하고 있어. 소송 중에 있어. 그럼 소송 중에 있으면 그건 내 상속 재산인가 아직은 모르는가요? 아직은 모르죠. 소송 중에 있으니까.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 상태니까 그거 빼고 신고했어. 빼고 세금을 신고하니까 정부는 왜 너 빼고 신고했어? 너 왜 빼고 신고했어? 가산세 물리는가 못 물리는가? 못 물려요. 아직 결정도 안 된 걸 내가 빼고 했는데 뭘 어떻게 가산세 물려요? 그러니까 과소신고했다고 해서 소송 중에 있는 그 물건을 과소신고했다고 해서 가산세 물릴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가산세 물리면 아니 내가 소송에 이길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신고하냐고. 모르는 거 아니냐고. 따지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건 시험 문제 낼 때 정답으로는 잘 안 내요. 정답을 안 내고 5개 지문을 채울 수가 없을 때 이건 그냥 하나 채워줘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한 후 신고로 가보죠. 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그래요.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데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한까지 신고 안 하면 내가 신고 안 하면 누가 계산해서 보내버리니까 다시 가보는 거예요. 형, 내가 약속한 날짜까지 신고를 안 하면 누가 계산해서 보내니까 정부가 계산해서 보내잖아요. 이미 정부가 계산해서 보내버리면 나는 다시 신고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냥 간단하다니까. 복잡한 게 아닌데 스스로 막 조금 복잡할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신고를 못하면 정부가 원래는 보내줘야 되는데 정부가 자기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우리한테 내가 계산하기 전에 네가 다시 하면 봐줄게. 이 소리예요. 진짜 간단한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안 했으니까 네가 해라. 나도 할 일 바쁘니까 네가 좀 해주라. 나도 못해. 그랬더니 정부가 그래 그러면 가산세 깎아줄게. 내가 2대 때릴까 1대만 때릴게. 아니 그냥 2대 때려라. 나 그냥 안 하고 뭐 네가 해라. 네가 너 할 일 네가 왜 나한테 시키냐고. 버티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너 내가 계산할 수 있는데 네가 하면 조금 내가 안 아프게 때려줄게. 어차피 너 때릴 거잖아. 아니 근데 안 아프게 때리더라도 너 어차피 때릴 거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에 해라. 그러면 네가 신고를 받아주겠다. 그래 받아주겠다 했어.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른쪽 2번 가보세요. 2번에다 중요 표시하세요. 시험 문제는 2번만 나오니까 양가로 2번 여기만 시험에 나오니까 2번을 중요 표시해 보세요. 앞에다가. 기한 후 신고를 했어. 그러면 기한 후 신고는 제대로 신고를 했는가요? 제대로 신고 못 했는가요? 제 날짜에 신고했는가요? 제 날짜에 신고 안 했는가요? 안 했죠. 제 날짜에 신고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서 신고했어요.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하니까 정부는 너 신고해봤자 효력 없어? 효력 없어? 요게 시험 문제란 이야기예요. 효력 없어 그래요. 아니 지금 그런데 왜 하러 가냐고. 아니 내가 기한이 지나서 신고 안 하고 버틸려고 했더니 왜 나한테 하라고 시키냐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하라겠냐. 네가 할 수도 있다겠지. 그러고 혹하고 해버렸어. 근데 정부가 못 찾으면 내가 세금 안 내도 되는데 내가 신고해버리니까 정부가 알아버렸네. 정부한테 속아버렸네. 그래서 그런데도 효력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 날짜에만 신고하며 내가 제 날짜에만 정부한테 신고서를 제출하며 내가 신고한 서류는 무조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그런데 신고 기한이 지나서 기한이 넘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안 믿는다면서 왜 하라냐 이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절대 안 믿어요. 기한이 지나서 신고서가 들어오면 그 신고서는 믿지를 않아요. 확정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시험 볼 때 있다 그러고 나와요. 이게 작년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 지문에서 정답으로 출제했던 지문이에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확정 효력은 존재합니다. 없어요. 확정 효력이 없어요. 그럼 확정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신고를 해도 최종 세금의 결정은 누가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게 이거예요. 세금의 결정은 내가 신고한 날로부터 정부는 3개월 안에 결정해서 나한테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한이 지나서 신고했더니 정부는 그걸 다시 몇 개월 동안 조사해가지고 맞는가 확인해서 나한테 보내겠다는 이야기인가?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뒤져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야, 진짜 너무하네.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세금을 결정해서 나에게 통지해 주겠습니다. 해결했네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기한이 넘어서 신고하면 내가 신고한 서류를 정부가 그대로 나를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안 믿어줘요. 그건 신고 기한이 넘어버렸으니까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내가 신고해도 신고받고 정부는 다시 몇 개월 안에 결정 통지를 해주겠다. 3개월 안에 결정 통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가산세 조금이라도 깎아준다 하니까요. 원래 기한이 넘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20%를 물어야 돼요. 무신고 가산세 20%를 원칙은 물어야 되는데 한 달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그 20% 중에서 50%를 깎아드리겠습니다. 가산세 반절을 깎아준다는 이야기예요. 가산세 반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정부가 30% 깎아준다네. 그러면 이렇게 깎아주는 폭을 크게 해놓으면 빨리 가서 기한 후 신고를 하라는 소리인가? 좀 늦게 하라는 소리인가? 빨리 유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이 넘으면 20%밖에 안 깎아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달 안에 하시면 20% 가산세 중에서 10% 깎아드릴게요. 50% 깎아드리니까 50% 깎아드리니까 10%만 물릴게요. 이 말이에요. 그럼 2대 때릴까? 한 대만 때릴게요. 이런 소리예요. 어차피 너 한 대 그래도 때릴 거잖아. 나. 한 달 안에 해도 그래도 한 대는 때릴 거야. 반절은 때릴 거잖아. 그래. 본래 세금은 깎아주지도 않아요. 없어요. 그 세금 그대로 물리고 가산세 한 달 안에 50%만 깎아주고 그래도 가산세 또 물려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4번 가산세 감면 뒤에 가로 항목을 봐보세요. 그 표 바로 위에 가로 항목 잘 보세요.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 지문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다시 내가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를 내가 오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기한 후 신고를 오늘 하면 정부는 내가 신고한 걸 그대로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안 믿어주죠. 안 믿어주죠. 그럼 내가 오늘 신고하면서 신고 들어가요. 신고하면서 그대로 세금 납부까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건? 없어요. 없어요. 세금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럼 정부는 내가 신고하고 몇 개월 정도 정부가 조사해가지고 다시 나에게 통지해주면 3개월. 3개월 안에 통지해주면 그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와 동시에 돈을 내야만 가산세를 깎아준다고 하면 말이나 된가 안 된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옛날에 법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결정을 3개월 안에 한다고 해놓고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해야만 가산세를 깎아드리겠습니다. 깎아줄 생각이 아예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법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그때서 잘못됐네요. 신고만 해도 가산세는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법을 바꿨던 거예요.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이행해야만 가산세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 신고, 납부를 동시에 해야만 가산세를 깎아준다. 그럼 그건 X. 신고만 해도 가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6번에 납세 의무의 소멸로 가보죠. 이제 어떤 건 세금이 소멸되고 어떤 건 소멸 안 되는지 이제 한번 잠깐 볼게요. 세금을 납부하거나 충당하면 돈을 내버리거나 이 충당이라는 것은 요거는 상계하고 같은 말이에요. 상계시키면 거기에 1번에 나왔잖아요. 납부, 충당이 상계하고 같은 말이에요. 상계.
상계도 어렵다. 그러면 충당이 더 어렵다. 어려우면 진짜 쉬운 말 알려드릴게요. 퉁 치는 거. 이게 충당이에요. 자, 납부 충당이면 이거는 소멸된 거예요. 부가 취소. 부가는 부담시키는 거, 부담. 부담을 시키는 건데 부담을 취소시켰다. 취소했다. 그럼 취소했으니까 부담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으니까 소멸됐다. 자, 철회. 부가를 철회했다. 철회했다는 이야기는 다음으로 연장했다 이 말이야. 연장했다. 나중으로 미뤘다. 나중으로 미뤘다. 그럼 나중으로 미뤘으니까 철회는 소멸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나중에 언젠가 나오겠다 이 말이에요. 제척기간의 만료. 만료라는 게 끝. 자, 끝이라는 소리예요. 만료는 끝. 제척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럼 만료가 끝났으니까 소멸돼버린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도 끝. 완성도 끝났으니까 소멸됐어요. 납세자가 세금 안 내고 죽어버렸어요. 제외되는 게 동그라미 2번에. 납세자가 사망한다고 해서 세금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합병한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결손처분 색깔로 입히세요. 결손처분은 색깔 있는 펜으로 입혀놓으세요. 조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결손처분 색깔 있는 표시해 놓으시고 앞에 소멸사유에서 제외다 밑줄 그어보세요. 소멸사유에서 제외되는 것 속에는 결손처분이 들어있어요. 이 결손처분도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오늘 그 사람의 재산을 뒤져도 나올 게 뺏어갈 게 없으니까 정부가 결국 손해보고 떠는 거예요. 오늘 찾아서 나올 게 없으니까 손해보고 떨었어요. 그럼 내일 찾아서 나오면 뺏어갈 수 있어요. 오늘 찾아서 없으니까 나는 못 받아가겠다 이 말이지 내일도 안 받아가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결손처분은 그날 뒤져서 안 나오니까 못 찾겠다. 내일 와서 뒤져서 나오면 뺏어가 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손처분은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요.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연습만 하면 돼요. 한 번만 연습하면 이건 풀 수 있어요. 자, 칠판만 보고 연습해 보세요. 납부부터 보죠. 납부 충당은 소멸? 됐다. 취소? 됐다. 철회? 안 됐다. 만료? 됐다. 완성? 됐다. 사망? 안 됐다. 합병? 안 됐다. 결손처분? 안 됐다. 자, 연습해야 돼요. 연습 안 하면 어차피 나중에 해야 돼요. 나중에 할 건지 지금 할 건지 차라리 지금 해버리는 게 낫겠어요. 저 같으면. 지금 수업 시간 해버리는 게 낫지 나중에 언제 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는 안 돼요. 지금 할 때 지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제척 기간으로 가보죠. 제척. 그래서 제척이라는 이야기는 정부가 나에게 세금을 물리려고 내 자료를 뒤지는 시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정부가 뒤지는 시간을 제척 기간이에요. 용어 설명을 지금 잘 들었어야 돼요. 제척 기간은 민법에서도 나오는데 세법, 민법 둘 다 헷갈리면 안 돼요. 제척이라는 것은 정부가 나에게 뭔가를 보내려고 지금 찾아내고 있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뒤척이고 있는 기간이다. 뒤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자료를 찾는 시간이다. 내가 어디다 숨겨놓은 걸 찾아내는 시간이다. 나에게 부과하려고 찾아내는 시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그래요. 찾는 시간. 그럼 내가 사기쳤어. 부정하게 사기를 쳤어. 사기를 쳤으면 정부는 10년간 찾겠습니다. 사기친 사람의 재산은 10년간 뒤에서 뒤져버리겠습니다. 그래요. 사기치면 몇 년간은 뒤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10년.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가지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이 사람도 사기친 것하고 똑같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를 안 하면 이 사람 사기친 것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10년입니다. 명의신탁의 약정.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것도 사기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년 동안 조사하겠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 서류를 땅에다 파 묻어버렸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땅에다 파 묻어버렸어요. 그러면 땅에다 묻어버리면 정부가 찾겠는가 못 찾겠는가? 못 찾아요. 왜 못 찾냐? 묻혀버리면 못 찾아요. 그래서 땅에다 묻힐 정도로 묻어버려야 돼. 묻힐 정도로 묻어버려야 돼. 그럼 몇 년이란 이야기인가? 7년. 그래서 묻힐 정도로 묻어버리면 정부가 못 찾아요. 그럼 묻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7년 안에 못 찾으면 나는 세금 안 내도 돼. 네, 과소신고.
내가 제대로 신고했던, 과소 신고했던 정부는 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는다 했는데 또 안 믿는다 하네. 우리 국민들이 신고를 하면 정부는 믿는다. 믿는다인데 내가 신고한 걸 믿었지만 뒤에서는 조사한다, 조사하지 않는다. 자, 그게 바로 5년이에요. 우리가 신고했으면 정부는 뒤에서 5년간을 뒷조사하고 있어요. 무조건 우리 뒤에서 뒷조사는 5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세금을 제대로 신고해도 몇 년간은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5년간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5년간은 조사하게 돼 있어요. 확인조사 차원에서 하게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부정하게 사기치면 몇 년을 조사한다? 10년. 상속증여? 10년. 명의신탁? 10년. 그다음에 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7년. 과소신고? 5년. 끝. 끝났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막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사하는 시간은 부정하게 사기친 사람은 10년, 신고 안 한 사람은 7년, 신고한 사람은 5년. 딱 3개만 하시면 돼요. 부정하게 사기치면 10년, 신고 안 하면 7년, 신고했으면 5년. 그러면 정부가 우리에게 고지서를 보냈으면 그 고지서 보낸 것은 몇 년? 그래요, 5년. 나도 5년인데 너도 보낸 거 너도 5년. 그러면 정부는 자기들이 고지서를 보내놓고 자기들은 조사를 안 하는가요? 자기들도 조사하는가요? 조사해요. 엄청 조사 심해요. 국세청 직원들 총 세무조사를 3번을 받아요. 국세청 직원들이 본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3번의 조사를 받아요. 국세청 본청 감사를 받아요. 두 번째, 감사원 감사를 받아요. 세 번째, 검찰 감사를 받아요. 거기까지 끝나야 그 서류가 끝나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요. 감사원 감사 나오면 감사원 그 직원들이 서류 하나만 틀려도 이게 뭔가 잘못돼 있으면 혹시 얼마 받고 그러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얼마 받으셨어요? 웃지도 않고 말해요. 이 친구들. 그냥 아주 냉정하게. 얼마 받으신 것 같네요? 얼마 받고 하셨어요? 그 정도 갖고 이거 해줄 그 정도 갖고 이거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오늘 당장 고지서 보내세요. 당장 정정해서 고지서 보내세요. 보내고 나서 확인서 가져오세요. 그래요. 깝깝해버려요. 그냥. 완전 미쳐버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고지서를 보내고 끝날 게 아니에요. 잘못 보내면 자기들도 당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가 우리에게 보낸 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확인 안 한다? 확인한다.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세금을 과하게 불렸거나 잘못 보냈을 때는 반드시 나중에 정정해서 다시 와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니까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감사 지적당하면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요. 이제 제척기간의 기산일 24페이지로 가보시죠.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기업권은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그럼 내가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는 정부가 기산일을 언제부터 조사를 시작하냐 이 말이에요. 조사의 시작점이 언제냐. 그러면 신고 납부 세목들은 조사를 시작할 때 내가 신고할 수 있는 기한, 신고의 마감날까지는 조사를 하러 와야 된가, 기다리고 있어야 된가요? 내가 신고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정부도 조사 착수해야 된가? 일단 멈춰도 기다리고 있어줘야 된가? 기다리고 있어야죠. 내가 이날까지 신고한다고. 왜 네가 이러냐 저러냐 뭐 조사로 뒤지러 왔냐고. 내가 신고하겠다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동그라미 니은번 앞에다가 주의하시고 여기다가 중요 표시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강의하면서 주의라고 쓰라는 부분은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출제했을 때 수험생이 못 찾는 지문들을 주의라고 써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거의 다 틀리는 지문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틀려요. 그래서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이외. 그러면 신고 납부가 아니니까 이거는 보통 징수 세목이라는 이야기예요.
보통 징수 세목들은 정부가 세금을 계산하니까 조사를 시작할 때는 기다렸다 조사하는가요? 바로 조사해버린가요? 바로. 자기들이 바로 조사하면 되죠. 그래서 바로 조사한다는 이야기는 세금 준비할 때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성립일부터 여기서부터 바로 조사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성립이 준비니까 세금 계산의 준비를 할 때 그때부터 바로 조사를 착수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징수 세금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거기서부터 바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소멸시효로 가보죠. 징수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라는 것은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놓고 우리 집에 고지서를 보내놓고 내가 세금 안 내고 버티면 그 고지서를 가지고 돈을 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소멸시효는 집에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고지서가 왔는데도 내가 세금을 안 내고 버티니까 정부가 돈 주라고 돈 달라고 하는 시간을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요구하는 시간을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돈 주라고 소멸시효. 찾으면 제척기간. 내가 숨겨놓은 걸 뒤져서 찾고 있으면 제척기가 돈 줘 그러면 소멸시효. 자, 지방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과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 시간이 달라져요. 고지서의 금액이 5천만 원이 넘게 찍혀 있으면 그 고지서를 가지고 10년 동안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5년 동안만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국세는 금액이 세니까 5억이에요. 5천이 아니라 5억이에요. 국세는 5억이 넘으면 10년 동안, 5억이 넘지 않으면 5년 동안.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는 5억을 기준으로 하고 지방세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요. 왜냐하면 국세하고 지방세는 국세의 10%가 지방세로 내게 돼 있으니까.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내니까 5억이면 10%가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고지서 금액에 따라서 기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동그라미 2번에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가볍게만 생각하세요. 안 보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기다렸다가 그날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돈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는 신고 납부 기한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그 다음 날부터 돈 달라고 요구하시면 돼요. 네,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돈을 좀 내주세요 했어요. 납부 기한이 있어요. 이날까지 돈을 안 내면 그날의 다음 날부터 돈 달라고 요구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가볍게 생각하세요. 시험 문제 잘 안 내니까 이거는. 이쪽은 잘 안 내니까 이건 가볍게 지금 생각해 버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시효의 중단으로 가보죠. 시효의 중단. 그러면 시효의 중단이라는 게 뭐냐면 소멸시효에서 시효의 중단이라는 것은 이제 시효. 만약에 여기서 이제 쭉 여기 시작이요. 시작에서 끝까지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가 예를 들어서 5년이라고 생각해요. 5년 동안 돈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중단은 예를 들어 4년이 지났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4년 지났어. 이제 몇 년만 더 지나면 나는 세금 안 내도 되겠는가? 1년. 1년? 그런데 갑자기 4년 만에 중단 그랬네요. 4년 만에 중단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한 시간이 무효가 되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다시 5년이 시작되는 것을 이걸 중단이라고 그래요. 중단이라는 것은 새로 시효가 진행하는 것을 중단이라고 그래요. 그럼 집에 고지서가 한번 날라와가지고 우리 집에 고지서 날라 세금 안 내고 버티면 5년만 지나면 세금이 끝나겠는가요? 다시 날라버리면 다시 5년이란 얘기인가? 다시 5년. 그러면 평생 안 끝나요. 평생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끝난다겠지 절대 끝나질 않아요. 새로 고지서 보내버리고 새로 고지서 보내버리고 또 보내버리고 나중에 한번 또 보내고 나중에 또 보내고 막 계속 보내버려요. 보내면 그때부터 5년, 보내고 나면 또 5년, 또 5년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납세 고지가 있어요. 새로운 고지서를 보내면 그때부터 다시 5년. 옛날 고지서가 있는데 또 고지서가 또 날라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고지가 이게 중단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정지.
정지라는 것은 여기서 정지라는 거 뭐냐면 이렇게 쭉 가다가 멈췄어요. 그런데 잠깐 멈췄어. 그럼 여기서 4년 지났다고 봐요. 그럼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끝난가요? 1년.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1년만 지나면 끝나는 걸 이걸 정지라고 해요. 정지는 그렇게 무섭지 않죠? 정지는 나머지 기간만 진행하면 끝나는 걸 정지라고 그래요. 가다가 나머지 시간만 끝나면 끝나는 게 정지가 돼요. 나머지만 끝나면 끝나는 게 정지가 돼요. 그런데 중단은 가다 중단하면 처음부터 다시. 엄청 무서워요, 이거. 그럼 이제 중단과 정지의 사유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중단은 뒤에가 중단은 비교를 어떻게 비교를 하는가 이제 뭐가 차이가 나는가 잘 봐보세요. 정지에는 뒤에가 기간자가 다 붙어요. 그 기간이 붙어요. 그런데 중단에는 기간이 안 붙어요.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기간이 붙으면 그 기간은 정지, 그 시간은 정지, 그 시간은 정지, 그 기간은 정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기간 동안에는 정지. 납세 새로운 고지서가 나오면 뒤에 기간자가 안 붙었으니까 이거는 정지란 얘기인가 중단이란 얘기인가? 중단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할 이론이 끝났어요. 자, 이론이 끝났어요. 이론 끝나면 이제 할 일은 오늘 배운 걸 시험을 봐야 돼. 오늘부터는. 아니요, 뭔 시험이요? 전 시험 볼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요. 뭐 준비가 안 돼요. 다 됐으면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험을 볼 건데, 지금 딱 이 문제를 나눠드리면 10분 시간을 드릴 거예요. 10분 시간을 드리고 10분 뒤면 바로 해설 들어갈 거예요. 해설 들어갈 거니까 10분 안에 푸시고 오늘의 목표는 4개 맞추는 걸 목표로 하세요. 자, 10개 중에서 4개 맞추면 성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격은 아니지만 4개만 맞춰주셔도 돼요. 오늘 것은. 오늘은 4개만 맞추면 오늘 나 훌륭하다. 오늘 진짜 나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4개만 맞추시면. 그러면 오늘 진짜 잘하셨다고 본인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셔도 돼요. 네, 지금 나눠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4개 이상 맞추도록 한번 해보세요.